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의 김명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지는 한 15년 정도 되고 전문 분야는 뇌혈관입니다. 근데 뭐 신경외과라고 하면은 외과이기 때문에 뭐 머리 열고 수술하고 칼을 대고 굉장히 무서운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꼭 그 외과의라고 칼을 대고 머리를 열고 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 침습으로 진짜 뭐 피 한 방울 안 내고 수술하는 요리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치료를 하는 그런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성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10년 이상 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느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혈관이라 하면은 굉장히 좀 모르겠습니다. 뭐 추상적일 수 있고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뇌혈관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말 그냥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진짜 아름답고 복잡하고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제가 화살표를 해드릴까요? 요 사진. 요 사진은 실제 뇌혈관 사진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혈관을 그린 사진이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화면에 비치는 사진인데 실제 사람 몸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죠. 이쪽 부분에 있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 사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한 폭의 수묵화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호박 넝쿨처럼 보이는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여기는 실제 사람의 추골동맥이라고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거고요. 옆에 보시면 용이 승천하는 모습 보이죠?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떤 예술적인 미술적인 측면하고 어떤 모양상의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좀 자세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죠?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 머리 안에 있는 혈관입니다. 뇌혈관이고 물론 이 빨간 점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뇌동맥류를 치료했던 사진이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발레리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 그죠? 예,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혈관의 앞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 이게 떠받치고 있는 형상, 이 부분에 뇌가 있어요. 이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에 오른쪽 눈이 있고 여기 왼쪽 눈이 있고 여기 사람의 얼굴이고요. 그죠? 다들 잘생기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모습 안쪽에는 이런 복잡한 혈관의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 혈관의 구조도 굉장히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볼까요? 네, 굉장히 많죠. 셀 수도 없는 혈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혈관들이 곳곳에 뇌로 들어가서 각자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예, 아까 보셨던 각 혈관들은 각 영역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역도 있고 서로 겹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영역도 있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두통이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좀 증상이 있습니다 하면은 항상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뇌혈관 3차원 CT 사진을 하고 실제 환자의 사진입니다. 복잡하죠.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한 사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개골 내로 우리가 혈관을 볼 수 있고 이 혈관의 어떤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네. 마찬가지로 뭐 건강검진이나 요즘은 많이 하죠. 우리가 자기경명, 그러니까 MRI라고 하는데 MRI 중에서도 혈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머리 안에 있는 사진이고 MRI 사진은 이게 심장부터 시작해서 경동맥까지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이고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심장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정밀한 검사고 공격적인 검사인데요. 아까 보셨던 뇌혈관 3차원 CT 사진이나 MRA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좀 더 자세하게 확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뇌혈관 조영술의 사진인데 정확한 말로는 카테타라는 거는 일단 뭐 영단어인데요. 의학 용어인데 도관을 의미합니다. 아주 가는 관이에요. 아주 가는 관. 그 관을 보시는 그림처럼 이 대퇴혈관이나 아니면 요즘은 손목동맥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올라가서 심장을 지나서 경동맥을 타고 이게 뇌혈관 근처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조영제라는 어떤 그 약물을 쏴서 혈관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지 못했던 CT나 MRA 상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실제 뇌혈관 조영술 사진이고요. 카테타를 이용한, 도관을 이용한 이런 사진이죠. 예. 역동적으로 볼 수 있고 아주 움직임이나 실핏줄까지 다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요즘도 이제 3차원으로 또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세한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MRA, 우리가 MRI를 이용한 뇌혈관 사진이고 옆에는 방금 보셨던 뇌혈관, 그러니까 도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동맥 근처로 관을 올려가지고 조영제를 쏴서 그린 뇌혈관 조영술 사진이고 이 뇌혈관 조영술 사진을 바탕으로 3차원으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 혈관이란 거는 이렇게 굵게 시작해서 점점 가늘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직경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반대편 부위와는 다르게 좀 흐리고 좀 어떻게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혈관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좁고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MRA에서 볼 수 있는데 막상 이런 소견이 보여서 카테타로 입원을 해서 우리가 조영제를 사용한 그리고 도관을 이용해서 조영제를 사용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는 정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듯이 각 검사상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있고 처음부터 이런 뇌혈관 조영술을 하진 않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MRA나 아니면 CT에서 그런 소견이 보일 때 이렇게 좀 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고 MRA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이거 혈관이 막혔다 하더라, 혈관이 좁다 하더라,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확진 검사를 통해서 이거 정상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MRA는 뭐 여러 군데에서 찍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뭐 진료의뢰서나 어떤 소견서를 가지고 좀 더 상급 의료기관을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으면은 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뇌졸중, 뇌경색인데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졸중인데 뇌졸중을 많이 들어보셨죠? 뇌졸중인데 이 뇌졸중이라 하면은 뭘 뜻하느냐면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 뇌졸중입니다. 머리에 갑자기 오는 병이죠. 뇌경색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에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시커먼 어떤 혈전,
핏찌꺼기, 핏떡 같은 게 이게 막혀가지고 혈관의 혈류의 흐름, 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 부위에 뇌로 피가 공급이 안 돼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걸 뇌경색이라고, 반대로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선천성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혈관벽이 찢어지는 원인에 의해서 혈류는 통하지만 그 벽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전체가 찢어져서 외부로 피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뇌출혈이라 하고,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뇌졸중이라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중에서의 분포를 보면은 이런 뇌경색이 훨씬 빈도가 많습니다. 3분의 2 이상이죠. 뇌혈관 전문의,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뭐냐? 그럼 이런 경우에 실제 제 사진입니다. 멋있게 나왔나요? 이렇게 보면은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중뇌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쓰러진 분, 막혀서 언어장애나 좌측 편마비, 팔다리 마비가 와서 오신 분 혈관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막힌 부분을 이렇게 뚫어줘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증상은 없거나 아니면 아주 미약한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경동맥의 협착이 아주 좁아진 정도죠. 좁아져서 어떤 뇌경색의 초기 증상이나 뇌경색 증상이 왔다 갔다 검사를 해보니까 좁더라.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둘 거냐? 아닙니다. 이걸 넓혀주거나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피의 흐름이나 찌꺼기가 안 날아가도록,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 찌꺼기가 안 날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좁은 곳을 넓히기.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혈관, 이건 뇌동맥류죠. 뇌동맥류라는 건 이 혈관벽이 약해져서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이게 터져서 뇌출혈로 왔다. 그러면 터진 곳을 막아줍니다. 피가 안 나게. 그래서 막힌 곳을 뚫고 좁은 곳을 넓히고 터진 곳을 막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이에요. 설정 아닙니다. 사진의 설정이 아니고, 이거는 옆에서 누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멋있게 보였는지 옆에 다른 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설정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찍는지도 몰랐어요. 제 역할은 이렇고, 어떻게 보면은 배관공 기사분들하고 역할이 비슷하죠. 수도관을 혈관으로 치면은 수도관이나 이런 게 녹슨 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동맥 경화나 혈관 찌꺼기나 피 찌꺼기, 그 피떡 같은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히거나 좁은 경우는 이 수도관 좁아진 경우와 비슷하죠. 이런 경우를 뚫어주는 경우. 그리고 출혈, 아까 보셨다시피 혈관이 터져가지고 찢어진 경우에 피가 납니다. 그죠? 출혈이 난 경우에 제가 이 출혈 부위를 막고 이 출혈 부위를 제거하는, 수도관이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할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그 대상만 다른 거고, 또 다른 점은 이 수도관은 바꿀 수가 있어요. 새 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손상이 되거나 파괴가 되면은 교체가 안 된다는 점. 그 뇌경색이란 교과서적인 좀 딱딱한 정의는 이래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고, 원인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상 경화증, 동맥 경화라고 하죠.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복잡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혈류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산소나 포도당 공급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제한이 되고, 에너지를 못 쓰겠죠. 그러면 이 세포, 신경세포라는 게 그런 에너지를 원천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잘 작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세포의 벽에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뇌조직이 손상되고, 그럼으로써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뇌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흔히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혈관이 막히면은 1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8억 개 시냅스란 건 뭐냐면은 이 신경 단위인데요. 신경계 단위인데, 신경계 단위 뉴런이라 하는데, 이 신경에 이제 전달하는 전선 같은 겁니다. 하나의 단위와 단위를 연결하는 이런 시냅스란 부분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190만 개의 뉴런, 이런 신경 단위체가 없어져요. 1분 만에. 길이로 봐서는 1분 만에 한 12km 정도의 길이에 신경 섬유가 소멸됩니다. 아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죠.
좀 비약적으로 좀 이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사진을 좀 걸어봤는데요. 1시간 동안 그럼 어떤 뇌혈관을 막히면 1시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1시간 동안 이렇게 젊었던 뇌가 이 3.6년, 1시간 동안 3.6년이 늙어지게 됩니다. 뇌가 위축이 되고 쭈글쭈글해지죠. 응? 이렇게. 그렇죠? 굉장하죠? 그럼 이건 뇌경색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뇌경색은 말 그대로 뇌경색이기 때문에 뇌에 국한된 그런 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출발선은 각각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뇌경색의 출발선, 심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그리고 경동맥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목에 있는 동맥. 그리고 뇌동맥에서 시작할 수 있죠. 출발선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종착역은 뇌입니다. 뇌. 뇌에서 끝이기 때문에 뇌경색이라 하고요. 심장에서 시작할 때는 이런 심장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뭐 심방세동이라든지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이렇게 파닥파닥 뛰게 되면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되면은 피의 흐름이 좋은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이게 막 뛰다 보면 이게 와류가 좀 어렵나요? 이게 피가 정체가 되는 거죠. 이게 올라가려다가 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된 피는 이게 막 찌꺼기가 생깁니다. 굳고, 그죠? 이렇게 뭐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가 생기면 그 심장에 있는 찌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몸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특히 이런 심장에 생긴 찌꺼기가 경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끝에 가서 막히게 됩니다. 뭐 아주 굵은 찌꺼기가 올라가면은 뭐 경동맥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동맥이 막히면은 경동맥 이후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뇌경색이 결국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생길 수 있고 경동맥 자체에서 그러니까 경동맥이 좁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찌꺼기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피가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경동맥에 있던 찌꺼기가 그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를 타고 결국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뇌에서 막히게 되면은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럼 뇌동맥, 심장도 괜찮고 경동맥도 괜찮고 그럼 뇌경색이 안 생기느냐? 아닙니다. 뇌동맥 자체도 좁은 혈관이지만 이 좁은 게 더 좁게 될 수 있고 동맥경화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그럼으로써 뇌동맥에 막히면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어요. 출발선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심방세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방세동. 이 심방세동인데 이걸 색전증이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다른 부위, 특히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원위부, 먼 부위죠, 먼. 그러니까 심장에서 경동맥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결국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색정진이라 그러고 이때는 항응고제를 꼭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동맥 협착이나 폐색이 됐던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색전증, 이 부위에서 찌꺼기가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혈전증, 여기에서 혈전이 생겨서 피떡 같은 거죠. 혈전 내벽이 두꺼워지거나 피떡 같은 게 생겨서 이 자체가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뇌허혈, 좁으면 피가 덜 갑니다. 덜 가니까 뇌에 피 공급이 잘 안 돼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경동맥 협착이나 폐색이라 합니다. 경동맥은 이거는 톨게이트와 똑같아요. 그렇죠? 꼭 심장에서 뇌로 들어갈 때 꼭 지나쳐야 되는 동맥이 경동맥입니다. 경동맥.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톨게이트를 일어났는데 이게 순환 아주 원활할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병목 현상이나 아니면 뭐 정체가 되거나 지체가 된다. 이런 경우는 어디 협착, 좁아졌다는 게 경동맥이 좁아질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폐색, 아예 차단된 경우, 아까 피떡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경동맥이 폐색이 된 경우. 근데 경동맥이 폐색이 된 경우는 간혹 이게 아무런 증상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살아가느냐? 우회도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머리에서 막히면 우회도로가 있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동맥에서 막히면 우회도로가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서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상 경동맥 사진을 찍어봤더니만 막혀있다더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혈관, 그걸 측부순환이라는데 그런 측부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증상 없이 살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 측부순환도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국도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멀고 좁고 험하고 느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항응고제 좀 과할 수 있고 항혈소판제나 그런 치료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동맥, 심장은 뭐 제가 심장 전문의는 아니지만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항응고제를 먹고 심장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경동맥은 아이고 내가 경동맥 그 협착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하면 요즘은 경동맥 초음파들 다 합니다. 뭐 80% 막혀 있다, 뭐 70% 막혀 있다. 뭐 한 번씩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 뭐 40% 정도 막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치료를 하느냐? 아니다. 협착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 협착 정도는 뭐 전문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도는 그럼 뭘 기준으로 그렇게 협착 정도를 40%니 50%니 80%니 90%니 알 수 있느냐? 그는 이제 원위부, 그 협착된 부분에 좀 먼 부위의 정상, 어차피 좁아지니까 혈관은 정상이라도 굵게 시작해서 자꾸 작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서는 끝이 나지만 좁아지는 혈관의 그 일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좁아진 부분의 어떤 비율을 측정해서 그 기준으로 얼마나 좁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좌측 경동맥이 좁아져 있고 증상이 있다. 뭐 우측 팔다리가 반대편으로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우측 팔다리가 위압감이 있다. 한 번씩 힘이 딸린다. 그리고 말이 좀 어둔해진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50%. 그러니까 위의 혈관 기준으로 이 혈관 기준으로 이 혈관이 한 5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증상이 없다.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한 70% 정도를 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만약에 뭐 50% 정도 이상으로 남아 있다. 60% 이상, 70% 이상 남아 있다. 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그런 피를 맑게 하는 약들.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먹고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혈압 있을 때 많이 드립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 이상, 70% 이상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아스피린 정도의 항혈소판제를 이용해서 예방적 치료를 하고 그 이상으로 좁다 하면은 좀 침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습적인 치료는 공격적인 치료죠. 뭔가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직접 이 목에 칼을 대고 열어서 경동맥에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찌꺼기를 걷어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라서 뭐가 더 선이고 뭐가 더 후는 아니에요.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목에 칼을 대지 않고 좀 과격한 표현인가요? 칼을 대지 않고 아까 보셨던 뇌혈관 조영술, 카테타를 이용한 뇌혈관 조영술처럼 대퇴혈관이나 손목동맥 멀리서 관을 넣은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경동맥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어떤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내 수술, 혈관 성형술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한 겁니다. 실제 경동맥 협착이 있는 사진이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건 어떻게 뭐 이렇게 협착이고 이건 수술로 찌꺼기를 꺼낸 사진이요. 이 모양 그대로죠.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부들부들하고 미끈미끈합니다. 기름덩어리 같고 피 찌꺼기도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목에 있어요. 이런 끄집어낸 거고 이 수술로서 제거한 사진입니다. 목을 절개하고 이 사진은 목을 절개하지 않고 혈관 내로 접근을 해서 이 별표 보이시죠? 이 별표 부분이 굉장히 좁죠. 좁고 이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관을 통해서 옆에 보시는 이런 스텐트를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그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풍선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넓혀준 다음에 스텐트를 열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거의 뭐 정상 혈관이 됐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반복드리자면은 뇌혈관이 막히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1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죠.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막 막혔어도 어느 정도 견디는 시간이 있어요. 뇌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막히자마자 뭐 1초 만에 막 이렇게 막 다 개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 보시는 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뇌 페넘브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반영부라고 하고 좀 더 풀었으면은 보존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도식화된 그림을 보면은 이 시커먼 부분은 막히자마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미 죽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이게 조금 뭐 붉은색으로 되지만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영역을 이 페넘브라, 반영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게 되면은 이 시커먼 부분, 이미 조직이 괴사된 부분은 살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 있어요.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넓은 경우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새카만 부분, 검정색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 영역, 그러니까 이걸 중뇌동맥이라 하는데, 이 중뇌동맥이 맡은 부위가 이 지금 페넘브라, 이 반영부가 있는 부위인데, 이 부위 전체가 이렇게 새카맣게 변하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혈전을 제거해도 굉장히 심하게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죠. 좀 더 전문적인 보면은 이거를 이제 뇌혈류, 어느 정도 피의 흐름은 떨어져 있지만은 피의 양은, 피에 머금고 있는 피의 양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환자의 동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새까만 부분은 어느 정도 뭔가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속도는, 막혀 있으니까 피의 속도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색 부분.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반대편과 막힌 부분, 안 막힌 부분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재개통을 시켜줘야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만큼.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군에 있었어요. 해군에 있었고 장교입니다. 장교인데 좀 머리가 길죠.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근무를 한 건, 이게 뭐 해상에서 근무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똑똑함이 이게 건조가 돼서 막 이렇게 막 그때 막 이슈가 됐었죠. 임무실, 이 독도함 내에 있는, 우리가 뭐 유일의 우리가 항공모함이라 그러는데, 독도함 내에 있는 의무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군 시설 중에. 예? 군 시설. 이건 뭐 수술도 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항공모함 이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실 안에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은 병사도 살려야 한다. 굉장히 인상 깊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죽은 병사도 살려야 된다. 절대 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죽은 병사도 살려야 된다는 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요걸 바탕으로 그럼 죽은 내조직도 살려야 하느냐? 당연히 이게 뭐 문장으로 보면은 죽은 내조직도 살려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내조직은 이게 괴사된 이미 시커멓게 변한 부위예요. 그리고 뇌 반영부는 어느 정도 있는 부위고, 그럼 이 뇌 반영부를 제외하고 이 시커먼 부분도 다 살려야 되느냐? 자, 혈관이 막혀 있죠. 막혀 있습니다. 전체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개통을 시켜놨어요. 혈관이 아주 그림은 좋습니다. 찌꺼기를 걷어내서 좋은데, 이 뇌경색 환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하얀색 부분이 뭐냐면 뇌경색이 아니고 뇌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이 혈관을 뚫어주니까 뇌출혈에 의해 발생해가지고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제가 이런 재개통을 시킴으로써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화재도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이게 쓰나미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더 재앙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뇌조직이 괴사가 범위가 아까 새까만 검정색 부분이 범위가 넓은 경우는 이런 재개통 오히려 뚫어주게 되면은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뇌종직은 살려야 한다. 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뇌 괴사가 돌이킬 수 있는 뇌 괴사가 작을 때 빨리 재개통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이 반영부를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나온 거예요. 네?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은 뇌출혈, 뭐 다른 외상, 골든타임도 있겠지만은 이 골든타임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 이 뇌경색, 급성 뇌경색, 혈전에 의한 막힘으로 인해서
오는 뇌경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골든타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증상 발생 시각 기준으로 4시간 반에서 6시간인데 4시간 반이고 6시간이고 뭐냐. 예전에는 3시간이었어요. 항상 그 응급실에 오면은 항상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항상 여쭤보는 게 3시간 이전에 왔는데 괜찮을까요? 3시간이 좀 넘어서 좀 안 좋을까요? 막 걱정을 합니다. 3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뭐 계속 대중매체에서 막 떠들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3시간이었어요. 3시간인데 지금 연구 결과상에서는 4시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약이 좋아졌어요. 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결과도 아주 대단히는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약물요법, 그러니까 뭐 혈관이 막혔다고 무조건 들어가서 막 뚫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정맥으로 피를 녹이는 약을 씁니다. 쓰고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시간 반 증상이 내가 발생했다. 근데 뭐 5시간, 6시간 뒤에 왔다. 그럼 그 약을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그 약을 씀으로써 아까 같은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기계적 혈전 제거술. 아까 약물요법 말고 제가 이제 혈전을 제거한다 했잖아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혈전을 제거할 때 그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6시간. 6시간 이내에 해야지 그 예후가 아주 좋아요. 좋고 그런 합병증 같은 것도 떨어집니다. 요즘은 연구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르쳐놨죠. 12시간. 12시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유는 많아지긴 하는데 아무리 많아져도 빨리 와야 돼요. 아유, 내가 뭐 약속 시간처럼 나중에 좀 늦게 가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되도록 빨리 와야 돼요. 이건 시간은 중요하지만 이 시간 기준으로 딱 맞춰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수용 스텐트. 아까 약물요법도 있지만 뚫어주는 방법은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고 직접 우리가 끄집어내는 방법은 제 역할이죠. 제 역할인데 이런 회수용 스텐트, 이런 스텐트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피 찌꺼기가 이렇게 있으면 직접 혈관 내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혈관에 피 찌꺼기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관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스텐트를 이렇게 걸칩니다. 걸치고 당겨요. 그러면은 낚시처럼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끄집어낸 겁니다. 아주 그죠?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아주 찐득한 찌꺼기입니다. 예? 스텐트로 끄집어낸 실제 찌꺼기예요. 제가 직접. 또는 뭐 그런 스텐트로 안 하고 우리 뭐 원리상 뭐 한번 상상을 한번 하셨을 겁니다. 쭉 빨아당기면 안 되느냐? 맞습니다. 좀 굵은 관을 이용해서 빨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쭉 빨아당기면 기계가 있습니다. 펌프란 이 펌프, 이 음압을 거는 펌프가 있어요. 예전에는 손으로 다 잡아당겼는데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이런 음압을 걸어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음압을 걸어주면은 이 찌꺼기가 쏙 하고 이 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 전체가 빨려 들어가지 못하겠죠.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고 이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음압을 계속 걸어주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찌꺼기들이 한 번에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기다란 찌꺼기들이 빨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딸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저분하죠. 실제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원래 혈관을 되찾아줬죠. 분들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혈관 회수성 스텐트에 끌려 나오는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아예 막혀 있죠. 이 부분이 다 혈관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죠? 막혀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줬죠. 예, 이게 제 역할이에요. 이런 덩어리가 뭐예요? 길이도 2cm면은 작지 않죠.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굵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 모르겠나 어린이 손가락 마디 정도 되나요? 예, 굉장히 굵은 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약물로 녹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넣고 그런 회수성 스텐트나 그런 흡입된 관을 넣자마자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낚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낚시. 저는 뭐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지만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찌꺼기가 그 스텐트나 그 흡입 기구에 빨려 들어오거나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론 낚시처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고작 몇 분이죠. 근데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골든타임, 몇 분, 몇 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1분, 2분, 3분, 5분, 아니 뭐 6분, 7분 그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아깝죠. 보통 한 5분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1분 기다렸다 빼면 안 되느냐? 근데 1분 기다렸다 빼면은 미처 그 스텐트나 회수 스텐트나 그 흡입 기구에 빨려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빼기 때문에 그 기계만 나오지 그 찌꺼기는 그대로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어떤 통상적인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뭐 달리기 선수나 우사인 볼트, 뭐 마라톤 선수, 뭐 지금 10초대가 깨졌고 마라톤으로 2시간 벽이 깨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아주 뭐 10년 이상, 수년에 걸쳐서 단 1초를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논문이고, 이로써 뭐 이게 뭐 세계적으로 통용된 건 아니지만은, 세계적인 논문에 나왔고,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했는데,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어떤 스텐트나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5분 기다리는 건 2분이나 단축, 2분이나 단축시켰어요. 물론 다 3분 만에 끄집어낸다고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5분 그냥 맹목적으로 5분 기다렸던 거예요. 예전에는 뭐 7분 기다려, 10분 기다리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5분 기다렸던 거를 3분이나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환자한테 좋은 예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심질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심장 질환만 보고 심장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심장내과로 오거나 흉부외과로 오는 그냥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뇌혈관이 동반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53%, 60% 가까이 되죠. 그런 분들이 이 심장 질환 말고도 뇌혈관 질환이 있더라. 그래서 심장 질환 때문에 약을 잘 먹고 있고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뇌경색이나 그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장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심장 질환을 잘 치료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때 멈추지 말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제가 250명.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요. 네, 뭐. 그래서 이 논문이 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도 나와서 그때 막 심장 질환자들이 찾아와서 뇌혈관 검사,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뇌혈관 CT나 그리고 MRA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이 발견돼 경동맥 협착이나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지금 잘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때 검사를 안 하고 치료를 안 받았다면 언젠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심장 질환 때문이 아니고 뇌혈관 질환 때문에 좀 병을 달리하거나 장애를 있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네,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기 헤드라인이죠. 심장 질환 환자 2명 중 1명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심혈관 관상동맥 질환이나 어떤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신경외과로 오셔가지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서두가 바뀐 것 같죠. 임상 증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강의는 내용은 좀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패스트라고 페이스, 얼굴, 팔, 언어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할 때 얼른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119죠. 미국으로 치면 911이고 콜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비패스트라고 하죠. 뭐 밸런스라고 하죠. 균형을 잘 못 잡는다거나 아니면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좀 깜짝이야 뭐 눈이 깜깜해진다거나 그런 경우를 합쳐서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도움을 요청하고 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패스트 캠페인도 있겠지만 뭐 이웃 손발 헬프 이웃 이하고 할 때 얼굴이 조금 비대칭이라든지 웃을 수 있는지 예? 한쪽에 뭐 침이 흐른다든지 그리고 손팔 팔다리 마비가 있다 손을 잘 못 든다 숟가락을 좀 떨어뜨린다든지 발음 언어장애 말이 좀 엇나오는 이런 경우는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상대방 뭐 자기 뭐 와이프나 가족 아니면 뭐 다른 옆에 있는 이웃이나 그런 분들이 말이 좀 이상해 근데 자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어눌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헬프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많을 때 얼른 재개통을 해서 그 고질 타임을 지킨 다음에 예후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뇌혈관은 수도관처럼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해요. 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뇌경색이라고 꼭 뇌에서 시작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하는 뇌경색도 있겠지만은 뇌 바깥에서 시작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 좀 과장되게 설명드리자면 다 뇌혈관 검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 다른 증상들 있을 때는 무시하지 마세요. 진료받으셔야 됩니다.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와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부처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타까운 순간이 와요. 증상이 의심된다면 무조건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병원으로도 가셔야 됩니다. 뭐 멀리 뭐 모르겠습니다. 유수의 병원들 많잖아요. 저희 병원도 그 병원에 속하겠지만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멀다? 좀 기다렸다 내일 가지. 아니면 억지로 뭐 그 병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아닙니다.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어떻게든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빠릅니다. 안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증상이 있는데 부정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진짜 후회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정도고요. 좀 길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신경외과와 신경과는 왜 나뉜 건가요? 그냥 그 단어만 외과하고 그냥 신경과지. 뇌과와 외과의 차이. 그러니까 뇌과와 외과는 잘 알지 않습니까? 뇌과는 뭐 약으로 치료하고 뭐 청진기 대고, 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외과는 일단은 메스랑 칼을 대고 직접 그 병변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손을 대서 이제 제거를 하거나 없애는, 그리고 새로 만들어주고 교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와 신경과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신경과 선생님들은 약물 치료, 그리고 원인 규명 그런 것들을 하고, 신경외과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저희 손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저희도 약 쓰지만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찌꺼기를 저희가 끄집어내고, 비록 뭐 기구를 이용하지만 제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끄집어내고 없애고 찢어진 데 막아주고, 그런 것들이 제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외과, 신경과는 크게는 그렇게 나누는 거고, 약물 치료와 침습적인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그 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병의 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병의 분류는 비슷해요. 신경과 선생님이나 신경외과 선생님, 저 같은 신경외과나 보는 병의 범주는 비슷합니다. 겹쳐요. 많이 겹치는 거, 서로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저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신경과 선생님들이 약물 치료로 안 될 때, 또는 신경과 뭐 뇌출혈이 나는데 뭐 약물 치료를 하는데, 뭐 뇌출혈 지금 막 급성으로 뇌출혈이 나고 있는데 약물 치료로 안 되죠. 신경외과로 의뢰를 해서 제가 처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뇌가 사실 혈관 덩어리라고 마찬가지로 들었는데 간처럼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간만큼 숫자로 비교하기는 힘들죠. 굉장히 많죠. 뭐 간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뇌혈관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예, 그만큼 많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판독도 바꾸신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라는 게 좀 오차가 있어요. 사람의 목의 두께도 다르고 근육의 두께도 다르고 지방의 두께도 다르고 그 경동맥의 주행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사하시는 분마다 각도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기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경동맥 초음파 상에서 한 80% 90% 막혀 있다고 옵니다. 왔는데 아까 설명드린 검사 뇌혈관 CT 사진이나 MRA 뇌혈관 MRI나 그리고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을 하면은 그렇게 안 막혀 있는 경우 50% 이상 남아 있고 보니까 한 20-30%밖에 좁아지지 않았더라. 나머지는 좀 여유 공간이 있더라.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음파 판독을 누가 하든 간에 심장 전문 선생님께서 하든 간에 어차피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독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오더라도 너무 낙담하고 내가 80% 맞겠다 너무 낙담하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좀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신뢰해도 되지만 그게 확진은 아니에요. 신뢰라는 거는 그게 판독 그 초음파 검사상에서 이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요. 그 기기가 측정을 해주거든요. 측정해주는데 그 측정상의 그 수치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그게 실제 직정이나 어떤 그 좁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아야 된다. 신뢰는 하되 확진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뇌사요? 갑자기 뇌사. 뇌사는 어떻게 와요? 예, 뇌사는 말 그대로 뇌가 죽는 거죠, 그죠? 뇌가 죽는 건데 일단 뇌만 죽는 겁니다. 뇌만. 뇌사는 어떻게 오냐면은 아까 그 뇌경색의 병태생리 원리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은 산소나 포도당이 제공이 안 되고 그러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밥을 먹어야지 움직이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지 달리듯이 요즘은 전기차가 많나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원료나 어떤 그런 기동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원동력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 견디게 됩니다. 걔네들이 지금 피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살다가 결국은 그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냥 퍼져 버리는 겁니다. 뇌는 한번 괴사가 되면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뇌사로 가고, 뇌사란 거는 이 일부의 어떤 뇌경색이나 뇌괴사가 전체 뇌에 뇌경색이나 뇌괴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뇌 손상이 일어난 상태고 기능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기능을 안 하게 되고 단지 심장이나 폐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심정은 저절로 뛰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심장이나 폐 자체도 이 뇌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도 어느 정도 견디다 못하면은 멈춰버리게 되죠. 그래서 뇌사라는 거는 뇌만 일단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 심장이나 폐는 어느 정도 유지, 물론 기계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뇌사가 갑자기 오나? 뇌사는 갑자기 오는 경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갑자기 오게 되면은 뇌사가 진행될 수 있죠. 근데 뇌사가 그렇게 갑자기 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뇌사가 된 상태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치료 도중에 뇌사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병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뇌사가 온다? 요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올 수는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뇌사가 온다? 좀 이게 좀 비약적이죠. 그 중간에 뭔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자주 뇌혈관 검사를?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일단은 뇌혈관 검사를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하다, 깨끗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평생 안 해야 되느냐? 자기 나이나 어떤 기저질환이나 어떤 가족력이나 그런 걸 따져서 보통 지금 이 시점에서 뇌혈관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다, 깨끗하다라고 말 들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만 뇌혈관 검사는 해서 뇌혈관 검사를 해서 어떤 전문의가 혈관이 좁고 뭐 뇌혈관이 협착이 있고 경동맥 협착이 있고 뭐 뇌동맥류가 있고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있다 하면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도가 좀 경하다, 좀 약하다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럼 내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 병에 혈관 질환이 있지만 평생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냐? 내가 나이가 뭐 30이고 40인데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1년만 해. 지금 이 시점부터 이 시점에 뇌혈관 질환이 발견이 됐다. 그럼 1년 뒤에 한번 하시고 물론 뭐 6개월 만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병의 경과가 좀 빠른 경우. 근데 1년 만에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1년 하시고 괜찮으면은 그 뒤부터는 한 2년 또 괜찮다 하면 뭐 4년 그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뇌혈관 검사는 정상인 경우는 뭐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비정상 이상 그 뇌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말 들은 그 순간부터는 한 1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저질환이 전혀 없어도 뇌졸중에 걸리기도 하나요? 예, 합니다만 자기가 몰랐던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이 있는데 몰랐던 경우, 고지혈증이 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됐던 경우 있습니다. 하고 물론 이런 질환이 없고 나는 그동안 술, 담배도 안 하고 피검사도 정기적으로 했는데 깨끗하다고 나왔다. 가족들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다. 왜 그럴까?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더라도 이게 뭐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모든 뭐 만병의 원인이죠. 뭐 담배, 특히 담배입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유전적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뇌졸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다고 안심할 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뭐 뇌혈관 협착이 오히려 협착 좁아서 막히거나 그런 경우는 어떤 이런 저런 지병들이 있잖아요. 기저질환들이 원인이 훨씬 더 영향이 있겠지만 뇌동맥류, 막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부풀어서 터지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터져서 오시면은 그때는 좀 늦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라고 있을 때 그리고 터지기 전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막 보면은 아무런 질환이 없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고 정말 진짜 뭐 자기 말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고 담배도 안 피고 술은 입에도 안 댔고 좋은 생각만 하고 매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도 빨간불에 절대 안 건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뇌출혈 오세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 여기 좀 긴 질문인데 아침밥을 안 먹고 출근하는데 걸음이 오른쪽으로만 걸어져 어지러워서 힘들었는데 그래요? 이건 너무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혈당 98이면은 뭐 낮은 모르겠습니다. 한 100은 넘어야 되는데 당뇨는 이걸 가지고 당뇨라고 할 수 없고 뭐 사람마다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혈당 전문가를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건 아니에요. 걱정할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운전하시다가 구급차를 보면 어떤 생각? 구급차 지금 들리나 보네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저는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출근할 때도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퇴근할 때도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듣는데 어떤 생각?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출근하려고 딱 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딱 시동을 걸었는데 아니면은 출근하려고 막 제 연구실 아니면 제 사무실에서 진료실에서 오죽 생기고 집 나가려고 하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다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고 재환자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그 사이렌을 듣고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뭐 돌아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시간조차 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제가 진짜 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연락이 없으면은 다시 퇴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다들 시민의식이 좋아져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은 뭐 신호등도 이게 도로도 갈라지고 다 비켜주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 8월 왼손 저림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와서 2달 정도 약을 먹고 지금은 먹지 않아요. 콜데리 148, 나이가 84, 약 먹고요. 이 콜레스테롤은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보통 3개월 주기로 검사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검사를 안 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 같은 경우 있을 때 이런 뇌혈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지론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근데 꼭 고지혈증이 있다고 약을 무조건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은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충분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고 좀 지내시다가 컨트롤이 안 된다, 조절이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약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뒷목이나 머리 뒷부분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뇌 쪽이라 머리 주변 혈관 때문에 그런 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오세요. 걱정되시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고. 하지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10명을 전제 조건이 뭐냐면 10명 다 이제 목 당겨서 오십니다. 뒷목이 갑자기 아프다 막 이렇게 막 당겨서 오시는데 검사를 다 해봐요. 검사하려고 오셨습니다. 해보고 뇌혈관 CT나 MRI를 촬영을 하면은 특별한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고 보통 그런 경우는 근육통, 신경통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혈관 질환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네? 당기는 것 같은 느낌, 요거는 조금 약해요.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망치로 막 그냥 때리는 통증이라든지 내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어떤 두통이라든지 막 의식을 잃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경우는 좀 무시무시하고 늦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죄송합니다만 가끔 뒷목이나 머리 뒷부분이 당기는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혈관 때문에 그런 건지요? 라고 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 어지럼증 증상이 뇌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증상이 아니더라도 주 질병이 예, 있습니다. 예. 어지럼증 증상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꼭 머리 혈관에 어떤 좁고 어떤 혈전에 어떤 그 원인이 있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미세하게 진짜 미니 뇌경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막 까만 점들이 보이는 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런 증상이었고 뇌경색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오래된 지나간 풍이라고 하더라, 지나간 뇌경색이라고 하더라, 미니 뇌경색이라고 하더라, 까만 점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들이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병변이 그런 증상들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런 병변이 보이는 경우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검사를 왜 했겠어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그 검사를 했겠죠. 했기 때문에 그 병변이 보이는데 그 병변 자체가 어떤 다른 기저질환을 떠나서 그 병변 자체가 있을 때 향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뭐 질문은 대충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끝난 것 같고, 예. 일과성 허혈 발작.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거는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는 진료를 받으셨다는 거고 증상이 있다는 건데 계속 발작하는데 이게 뭐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있을 건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지만 아마 이 항성혈반응에 다른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뭐 경동맥 협착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뇌혈관 협착이 있다든지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과성 허혈성 발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해당 병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아마 받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되고 있고 그 병변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50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재발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50일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약물 치료만 받고 계시더라고요. 약물 치료만 받을 정도면은 뭐 그렇게 병변의 미상이고요. 예, 아마 항혈 아스피린이나 그런 계통의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약물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병변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50일 정도 모은다고요. 근데 기간치고는 지금 너무 긴 기간인데 허혈성 발작이 구체적인 어떤 증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약물 치료 계속 하십시오. 정기적인 진료와 그리고 검사만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오케이. 그래요. 중요한 질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질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혈관 질환 있으면은 꼭 뇌혈관 질환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늦은 경우가 이런 뇌경색이 생긴 경우예요. 이 골든타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골든타임이란 단어가 이런 급성 뇌경색에 제일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뭐 더 좋은 병원, 더 큰 병원 찾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고 어떻게든 뭐 이송을 받든 아니면 진료 의료를 받든 그런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모든 게 우리가 텔레메디신이라고 모든 게 유선으로 다 연결돼 있고 모든 게 영상 같은 것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뭐 닥터 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닥터 헬기나 구급차나 다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나 처치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어딜 가든 간에 아주 적합하고 교과서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지체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제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예, 여기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남길 수가 있나요 여기?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금요일 비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꼭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